오늘 정석영 작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정석영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그 같아요.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시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장 최근 작품 캐릭터를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였고 기도술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반쯤에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였고 아하. 오인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은 새 작품 쓰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제일 사랑해요. 새 작품 쓰시고. 저도 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면 늘 최근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막 올해 초엔 정말 설애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설애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또 중반쯤 되니까 인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고은 연기가 김고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네가 김고은 낳았냐고. 김고은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도 참을 수 없고 김고은 예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다 선생님들 저 가장 최근작이신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신 거 봤어요. 네, 저는 보려고. 아니 제가 교수님 드라마를 이렇게 못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일단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거 봤어요. 네, 저는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드라마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우선 생각하시는 고전의 작은 아씨들이 참 세 자매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자매들이 이 우애와 그런 어떤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이고 센 그런 가문에 700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을 휩쓸리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인간들 혹은 캐릭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캐릭터들을 만들 때 그 캐릭터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가진 결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점들이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러면 작품별로 주인공들이 몇 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은 아씨들부터 얘기하면 인주는 좀 욕심이 있었죠. 돈 그렇죠. 욕심이. 그래서 인주가 20억을 보고 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만약에 인주가 욕심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1부에서 끝나는 거죠. 주인 없는 검은 돈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인경이는 좀 무모한 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걔한테 일부러 물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우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언니들처럼 사는 것보다 효린이 내서 한여로 살고 싶어. 사실 결점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아주 힘이 있는 변호사. 이제 요새 흔히 이제 사이다를 주는 플롯들이 있는데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빈센조 같은 종류의 이렇게 캐릭터. 무적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인물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네. 길 때 외부의 사건들에 대항하면서 인물들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사이다 플롯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플롯들에서는 선택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해요, 늘. 그런데 이 선택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외부의 사건과 이 사람의 결함이 결합할 때 이야기가 비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선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파인만이 파인만 아니, 좋아요 저. 아까 저희가 그 파인만 이야기할 때에도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는 정말 세고 많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인만이 꽂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결점이죠. 물론 본인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거든요. 뭐 흙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교양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진정한 저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점을 보고서 고르신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점들에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점을 찾는 게 캐릭터를 만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창작하시는 프로세스에 결함의 설정부터 작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아, 진짜 이거 궁금해요. 창작 과정이 좀 네,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 과정. 저는 약간 인간을 좀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데카르트의 기계론 있잖아요. 우주도 인간도 기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일단은 그 한 사람 인간의 목적을 먼저 설정해봐요.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가는 캐릭터인가? 네. 그 다음엔 동력 장치가 뭔지 생각해봐요. 사람한테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이 인간은 움직이는가? 대체로 이런 동력 장치들이 인간관계, 감정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들일 때가 많고요. 이제 목적들은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아시들에선 700억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본을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는 비주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주얼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머릿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피부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듣는데 전에 작업을 하다 미궁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저희 의상실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헷갈릴 땐 신발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신발이 사실 우리가 특정하기 제일 좋거든요. 직업이 무엇인가. 저는 작은 아시들의 인주에 걸음걸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걷는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주는 언제나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잣집에 간 동생을 데리고 걸어 나올 때 갑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걷기 시작하죠. 어미닭이 병아리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때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몇 번씩이나 그 집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네. 용기를 잃지 않으며 걸으려고 하는 게 늘 느껴져요. 아, 그때 왠지 짠하네. 그리고 살인자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도 힘차게 걷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에 써있지 않거든요. 네. 배우가 저는 늘 걸음걸이에서부터 목소리 높이에서부터 캐릭터에 접근한다고 느낄 때 그 배우가 소화해낸 건가요? 네, 그렇죠. 배우가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해석하고. 걸음걸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뭐랄까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면 본인이 상상해놓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작가면 그런 상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인경이도 사실 제가 생각한 인경이와 좀 달랐어요. 저는 인경이가 좀 차갑고 건조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 드라마에서 너무 열정적이고 당차고. 예, 아주 패기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저희가 너무 그게 예상 밖이어서 괜찮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경이는 점점 차가워지는 캐릭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게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단단해지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그게 배우와 감독님이 만들어낸 캐릭터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연기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기 캐릭터로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최초 창작자인 작가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생물이 되잖아요. 얘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현장에서 연출하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이 생물이 어떻게 진화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생물은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써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양하게 변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되게 결점이 많은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걔중에 대중의 사랑을 유독 좀 가장 많이 받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설에는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설애는 네. 일단은 살인자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설애의 결정적인 결함은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애는 중국에 있을 때 네. 엄마를 네. 죽여야 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했죠. 네. 근데 엄마를 죽일 수 없었지만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엄마가 죽는 걸 돕게 됐어요. 네. 이게 헤어질 수 없는데 자기가 헤어진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설애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겪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장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했던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엄마의 유고를 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단 하나의 헤어짐도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지느니 그대로 박재화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인데 정작 누구와도 헤어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플롯이 진행이 되고. 근데 사실 저 재밌었던 게 또 한 가지는 이 제목이 이제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남녀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은 결심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만나는 결심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만나기 전에는. 저희 영화에는 거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전에 그 김영하 작가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 번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 저한테 정말 정색하고 꼭 보라고 했던 소설이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밀랑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네. 그때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정독을 그랬는지 알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밀랑 쿤데라의 소설을 거의 다 봤는데 네. 너무 꽂혀서 네.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우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랑은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아니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끝없이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물리학자가 보기엔 그냥 랜덤 프로세스죠. 그냥 실수거나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만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연으로 시작한 사랑에 이것이 필연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둔갑을 하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그걸 끝없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수많은 자연이 그렇거든요. 헤어질 결심은 거기에 좀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쓴 영화 중에 가장 자연에 가깝다라고 느낀 영화였어요. 내가 의도해서 쓴 대사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는 연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 장소가 주는 느낌들 그것 때문에 신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마치 제가 결말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결말을 모르고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놓은 걸 시작으로 해서 진화가 돼간 거군요 스스로. 네, 자기 그래서, 조직화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관객들도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 같은 거대한 힘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 결론이 없고 강요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타포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뭔가 강요하는 게 없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러니까 제가 저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혜준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설애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저 나름의 결론을 제가 만들면 되는 느낌. 네. 아, 제가 남중근을 처음 이렇게 본 이후로 이렇게 폭주하는 영화가 뭐 거침이 없고 막 폭풍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정성현 작가님 지금 이제 아까 뭐 말씀 중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는 제일 사랑한다.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새로운 작품을 하신다고 잠깐 들었거든요. 시작하셨다고. 그 안에 캐릭터는 결함이 무언가요? 그 안에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잊고 있는 점일 것 같아요. 저 첩보 멜로물을 쓰고 있거든요. 첩보 멜로물. 첩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잘 숨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이야기. 그게 본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첩보물의 정석. 아, 알겠어요. 정석. 근데 이제 저희 스파이의 특징이라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의 캐릭터를 이제 처음 다뤄보게 됐는데 네. 그 나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삶을 세우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다시 세우는 삶은 이전까지 살아온 삶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작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나눠본 것은 처음인데 작가님 오늘 쭉 방송을 하고 뭐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분이 그런 캐릭터를 만든 게 맞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죠? 뭔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삐딱한. 아. 그죠. 그런 얘기는 네, 안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좀 삐뚤어져 있죠. 거기서 그냥 끝내실 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그냥 끝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성현 작가님 얘기? 정성 작가님 뵌 것도 영광이지만 오늘도 뭐 이렇게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이런 속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느끼는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선 성덕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 그러네요. 제가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성윤 작가님도 보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성현 작가님 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좀 자극이 많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야. 막 밀도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아까 뭐 김영하 선생님도 봤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 장르적인 데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고 이 정도 작가님이라면 기분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다. 저희 남편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제2의 장항준이 되실 수 있는.